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14년 21세기입니다. GPS 위성이 지구 전체를 촘촘히 감싸고 있고 군용 레이더가 국경선을 24시간 감시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239명을 태운 175톤짜리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냥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마법처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한 감시망을 갖춘 시대에 63m짜리 비행기가 허공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더 이상하죠. 이 비행기는 그냥 싸구려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잉 777-202R. 당시 기준으로 사고 이전까지 단 한 건의 기체 결함. 인명사고도 없었던 업계에서 기적의 항공기라고 불리던 바로 그 기종이었거든요. 조종사도 18,000시간 이상을 날아온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요. 가장 안전한 비행기에 가장 숙련된 조종사가 가장 평범한 항로를 날다가 사라진 겁니다. 베이징 공항 도착 안내판에 처음엔 지연이라고 떴을 거예요. 그러다 그게 영원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 바다가 넓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닌가? 언젠간 나오겠지. 그런데요, 이 사건은 그냥 아직 못 찾은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도 12년이 지난 2026년 지금까지도 기체 본체 단 한 조각 찾지 못한 채 수색이 종료됐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못 찾는 거냐? 라고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단순히 바다가 넓어서라는 이유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료주의의 민낯, 그리고 우리가 기술에 가졌던 거대한 착각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뿌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MH370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비행기가 가졌던 위상부터 짚어야 합니다. 보잉 777 1995년 상업 운항을 시작한 이후 거의 20년 동안 기체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업계에서 날개 달린 기적이라 불렸던 이유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을 때도 아무도 즉각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777이 문제겠어, 통신 장비 오류겠지라는 안일함. 완벽한 신화가 대응을 마비시키는 저주로 바뀐 겁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0시 41분 MH370은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했습니다. 239명 탑승. 이 중 153명이 중국인이었고 대부분 가족 여행객이나 비즈니스 출장자들이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서 딱 2명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도난당한 여권으로 탑승한 이란인 2명이었습니다. 초기엔 테러범 의혹이 폭발적으로 퍼졌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유럽으로 망명을 꿈꾸던 20대 청년들이었어요. 테러와는 무관했지만 이 사실 하나가 국제항공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는 비행 경력 18,365시간의 30년 베테랑이었습니다. 후배를 가르치는 교관이기도 했죠. 부기장 파리크는 27세 막 777 전환 교육을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같은 조합이었어요. 이 둘의 관계가 나중에 고해 개입 시나리오에서 핵심 논쟁거리가 됩니다. 비행은 완벽했습니다. 기상도 맑았고 고도 35,000피트. 01시 19분 말레이시아 영공을 벗어나기 직전 기장이 남긴 마지막 교신이 이겁니다. 굿나잇. 말레이시안 370. 차분하고 전문적인, 완벽하게 정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딱 2분 뒤인 01시 21분 트랜스폰더가 꺼졌습니다. 비행기 위치와 고도를 레이더에 송출하는 장치, 쉽게 말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알리는 장치가 꺼진 거예요. 항공 전문가들은 이게 의도적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 순간부터 MH370은 민간 감시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트랜스폰더가 꺼진 뒤 MH370은 베이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급선회해 말레이 반도를 다시 가로질렀고
페낭섬 근처에서 정교하게 선회한 뒤 인도양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화재나 급감압 같은 비상 상황이었다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향하는 게 모든 조종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방공망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따라 날았습니다. 추적을 피하듯이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분명 유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군용 레이더는 02시 22분까지 이 항적을 포착했고 그 이후 MH370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7시간을 홀로 날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유령 비행이었습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답답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비행기를 못 찾는 이유가 인도양이 넓어서만이 아니거든요. MH370이 사라진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기체 본체는 아직도 없어요.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왜 못 찾냐? 고 당연히 드는 의문, 사실 이게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진짜 이유를 파고들면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실패가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건 당일 초기 대응부터 이미 참사였습니다. 01시 19분에 마지막 교신이 끊겼는데요. 호찌민 관제소가 처음으로 이 비행기 어디 갔지? 하고 문의한 게 01시 39분이에요. 규정상 교신이 끊기면 5분 이내에 확인해야 하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측이 02시 3분에 비행기가 캄보디아 영공에 있다는 보고를 올렸거든요. 완전히 틀린 정보였어요. 실제 레이더 추적 데이터가 아닌 예측치를 마치 실제 위치인 것처럼 보고한 겁니다. 이게 정정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색 방향이 캄보디아 쪽으로 완전히 엉뚱하게 쏠렸던 거죠. 이게 악순환의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공식 구조센터가 가동된 건 05시 30분, 실종 후 무려 4시간이 넘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실종 발표는 비행기가 베이징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 07시 24분이 지나서야 나왔어요. 이 4시간의 공백이 왜 치명적이냐고요? 비행기는 사라진 직후에도 7시간을 더 날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추적했다면 실시간으로 좁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 간 책임 떠넘기기와 관료적 절차가 그 골든타임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죠. 민간 레이더도 군용 레이더도 끊겼는데 사실 비행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위성통신 기업 인마셋의 위성이 비행기가 사라진 뒤에도 약 7시간 동안 매시간 미세한 신호를 수신하고 있었거든요. 핸드쉐이크라고 부르는 일종의 자동 생존 신호였습니다. 비행기가 위성에게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주기적으로 찍어주는 신호인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 신호에서 두 가지 수치를 뽑아냈습니다. 하나는 BTO, 위성과 기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지도 위에 거대한 홀을 그리는 값이에요. 다른 하나는 BFO,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추론하는 값이고요. 이 분석으로 나온 결론이 비행기는 북쪽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남쪽 인도양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냉혹한 팩트였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점이 아니라 선만 줬어요. 비행기가 2호 위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호의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결국 수색 범위가 12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괴물 같은 면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서울 면적의 200배에 달하는 바다를 뒤져야 했던 거예요. 단서는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손을 못 대는 상황. 이게 이 사건이 빠진 두 번째 악순환이었습니다. 군용 레이더가 비행기를 추적했다면서요. 왜 바로 안 알렸나요? 이제 여러분도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말레이시아 군용 레이더는 MH370이 서쪽으로 선회한 이후에도 02시 22분까지 이 항적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즉각 공개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군용 레이더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곧 우리 레이더가 어느 거리에서 어느 크기의 물체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국방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팽팽하게 긴장하던 시기에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도 자국 방공망의 능력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무능을 강하게 비난하며 자국 희생자 가족들을 대변했습니다만 이 역시 지역 내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지정학적 게임의 일환이었죠. 결국 수색 공조는 처음부터 각국의 이해관계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있었던 겁니다.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었던 거예요. 초기 3년간 다국적 연합이 쏟아부은 수색 비용이 약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결과는 기체 본체 0. 참담했죠. 그러자 2018년 영국의 해양 탐사 기업 오션 인피니티가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나타납니다. 찾지 못하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게임에서 퀘스트를 깨야만 보상을 받는 구조처럼 자본과 기술을 결합한 현대적인 방식이었죠. 첨단 자율수중 탐사체를 여러 대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11만 2천 제곱킬로미터를 뒤졌습니다. 결과는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2026년 1월 오션 인피니티의 2차 수색도 종료됐습니다. CEO 올리버 플렁켓이 남긴 말이 서늘합니다. 우리가 뒤진 곳에는 확실히 없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10년 넘게 쌓아온 과학적 가정 중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마셋 위성 데이터 해석이 틀렸거나 비행기가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기동을 했거나 어느 쪽이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법을 바꾸거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바뀌긴 했어요. MH370 사건 이후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는 전 세계 모든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정상 비행 중 15분마다 위치를 전송하고 비상 상황이 되면 조종사 개입 없이 자동으로 1분마다 위치를 쏘아 올리도록 한 겁니다. 트랜스폰더를 꺼도 추적이 가능한 독립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고요. 근데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 수만 대의 기존 항공기에 이 시스템을 전부 적용하는 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항공사들은 비용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려 하고 각국 정부는 규제 강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의 필요성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먼저 비용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결국 이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239명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여전히 느리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해결책이 없냐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지 못하게 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해관계와 시스템이라는 게 더 답답한 겁니다. MH370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기술에 가졌던 맹신,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전 지구를 감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175톤짜리 비행기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가들은 정보를 숨겼고 관료들은 시간을 낭비했고 유가족들은 12년째 멈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냐고요? 없죠.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2026년 최신 수색마저 성과 없이 끝난 지금 기체 본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설들의 무덤으로 남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MH370이 남긴 건 미스터리만이 아니에요. 사건 이후 바뀐 항공 추적 시스템, 그 위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 다음 실패는 적어도 어디서 실패했는지는 알 수 있는 더 나은 실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양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239명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